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풍문.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풍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기사가 또 한 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덮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막 웃는 모습을 봤을 때 이화여대 뭐 부정 입학한 거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 속으로 자기가. 그래서 그냥 실수가 터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살짝 정신을 놨다. 아니, 그게 무슨 뭐냐면 부정 입학한 걸 이제 뭐 확인하러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학교를 가서 무슨 수업을 들은 것도 없고 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듦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무서움을 몰라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난 어떡하지? 이런 걱정 자체가 없거나 모르거나. 이게 보통 집안이 뭐 든든하게 백이 있다던가 돈이 좀 많이 있다던가 이런 집안의 아이들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위기가 오고 이래도 좀 당당하게 난 좀 믿는 구석이 있어? 나 여유 있어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안 배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차별은 있고 이런 게 결국 원인이 이제 누가 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결국 결부되다 보니까 집안 배경뿐 아니라 또 학벌이 좋아도 이제 그런 출신이야, 뭐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준석 씨 또 저희 또 패널에 또 아보다 아닌 볼 거 없어. 네. 너무 자랑이잖아요. 저희 패널 중에 탐내고 있잖아. 제가 정말 이렇게 남자로 봤을 때도 하버드만 아니면 정말 볼 거 없잖아. 말만 하고 쪼잔하고 술 좋아하고 옷 입고 술 좋아하고 진짜 하버드 아니면 자, 어디까지 편집하나 보겠어.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요. 스타를 빛낸 특별한 배경입니다. 네, 특별한 집안 배경으로 이슈가 된 사람 하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정유라 씨인데요. 정유라 씨는 어머니 덕에 정말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문제가 터졌던 게 학벌 관련해가지고 그 이화여대에 입학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정 방법을 썼다라는 것 때문인데 뭐 엄마 덕에 이제 이화여대라는 아주 명문사립대의 학벌까지 갖추게 된 거죠. 하지만 뭐 다행히도 아주 속 시원하게도 지금의 정유라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입학 비리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대 쪽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및 영구 퇴학 처분을 내렸고 청담고 역시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려서 이제는 중졸로 남게 된 거죠. 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내려갔네. 그러니까 여기 학교를 저희 딸이 다니는데 이 학교를 들어가려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7, 8년을 노력을 해서 이 학교를 들어가거든요. 거의 이 학교를 들어가려면. 근데 이런 걸 다 건너뛰고 자기는 이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라는 말 하는 정도는 이거는 뭐 중졸이 아닌 복졸이라도 달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도 한 달 생활비가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쓰면 금방 야 1억을 쓸까요? 1억이면 뭐 게다가 그래도 못 써. 게다가 도피 생활이라고 하지만 뭐 말도 있었고 뭐 수행원도 있었고 뭐 사실 도피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정도의 호화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혼자 도피가 아니고 항상 일행들이 몇 사람씩 이렇게 보호하는, 뭐 아이 돌보는 또 따로 보호가 있고 또 같이 이사를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올 초에 이제 덴마크에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은신처가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급하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가구를 이제 버렸는데 저희들이 우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버린 침대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고 개당 1,0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현지에서 알아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같이 버려져 있는 라텍스도 수백만 원. 국내에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보다 훨씬 두세 배 비싼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유라 씨가 한국에서 전 남편이죠. 신주평 씨와 동거를 할 때도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한 달 생활비를 무려 2천만 원. 그 나이에 2천만 원. 아니, 날마다 금 먹는데요, 금? 네, 2천만 원에 한 달 생활비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저희 딸이 지금 그 용돈이 50만 원이거든요. 정유라 씨보다 한 살이 많아요. 우리 딸은 40만 원인데 10만 원 올려줘야 되나? 50만 원인데도 그게 사실은 저희는 이게 돈은 늘면 늘지 줄진 않으니까 사실 그거 아껴 쓰고 아껴 쓴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나이에 2천만 원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왜냐면 자괴감이 드는 돈. 우리나라 일반 회사원들 첫 연봉 받는 게 그 되게 2천, 3천, 3,500 이렇게 되지 않아요? 4천. 근데 1년 버는 거를 이렇게 한 달에 썼다는 거는 굉장한 돈을 쓴 거죠. 사실 정유라 씨를 비판할 때 많은 부분 사치했다, 거기서도 사치했다, 호화롭게 살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뭐 갖고 있는 돈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쓰는 돈의 사이즈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부정하게 축제한 돈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뭐 대학생이 한 달 생활비로 2천만 원 썼다고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쵸.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죠. 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더 팩트에서 또 단독 보도한 사실인데요. 정유라 씨를 송환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뭐 법무부 호송팀을 현지로 보내야 되잖아요. 호송을 하려면. 네. 그래서 전체 한 2,3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세금이라는 점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나라에서 부담했지만 추후에 개인에게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유라 씨를 데리고 온 만큼의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글쎄요. 사실 정유라 씨가 어떤 이야기를 폭로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정황들이 정확하게 좀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유라의 송환에 기대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귀국 후에 정유라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문제인 게 우리가 언론에서 이미 정유라가 오면 폭탄 터뜨릴 거다, 뭐 어쩐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안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여러 명 놓고 예상된 질문지를 던져가면서 수없이 수만 번 연습했을 거라는 것밖에 안 들어요. 맘 같아서 진짜 징역 살게 한다면 왜 내가 징역 삽니까? 우린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 철저하게 단 한마디도 본인의 사심을 담아서 할 수 없게끔 정말 철저하게 연습했을 거예요. 없게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을 아이고, 맞추기 내가 너무 강분했나? 전에 이런 입을 못 맞추게 하려고 구속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게 체류 기간이 덴마크에서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예행 연습과 어떤 그런 정보 그 입수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당돌한 그 행동을 공항부터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어쨌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르쇠 전략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득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단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정유라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와, 이게 큰 돈 들여서 데리고 온 보람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자, 너 이제 밖에 나가 이거 아닙니까? 와, 우리가 이용당한 거야. 억울하다. 우리 돈으로 데려와서 한국으로 공짜로 그 여행. 비행기표 데리고 준 거밖에 안 돼요. 결국 귀국 직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아마도 이런 결과를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측했다. 이 사태 겪으면서 분노는 이 정유라 씨가 했던 말들, 뭐 돈도 실력이다 이런 거, 부모 잘 만나는 실력이다 이런 얘기 했던 것 때문에 분노는 이쪽에 집중됐는데 사실 우리가 막말에 대해서 뭐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또 죄값은 또 그렇게 강하게 치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정유라 씨 들어온 것과 동시에 또 어쩌다 보니 그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있었던 유섬나 씨도 귀국했는데 유섬나 씨도 들어옴과 동시에 그 혐의가 몇백억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몇십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분노가 집중되는 곳이랑 또 처벌이 집중되는 곳은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구치소에서 풀려나온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 소유의 빌딩에서 집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빌딩의 시가가 무려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높은 빌딩인가? 아니 그 20억도 대단한 돈인데 200억짜리 건물이라는 거는요. 사실 그 건물에 제가 아는
누나들이 호텔을 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저 건물이래요. 대충 알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어디가 이태원 아니야? 정상복합이에요. 주거예요. 죽어도 가능한 네, 저 위에 저기. 아니, 저는 치과한다는 기사 보고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뭐 지하에 뭔가 터널을 뚫어놨을 것 같아.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일 것 같아서 비밀리에. 언론 매스컴이 막 이제 앞에 몰리니까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중단해놓고 한동안 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뭐 정유라 씨 하면은 인성에 대해서 좀 한동안 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있어요. 네, 뭐 인성 논란이 이제 하나둘씩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주변 인물이었겠죠. 정유라 씨가 이제 아끼던 승마 장비가 없어지니까 비속어를 쓰면서 역정을 냈다고 뭐 이런 증언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전 남편 신주평 씨하고는 마방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아이까지 낳고 이랬다는데 프로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떻게 어떤 사람과 만난지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언론의 보도는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같은 말과 연관돼서 정유라 씨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고 이랬는데 지금 물론 헤어졌지만 독일에 있을 때도 그 장비 지금 얘기했잖아요. 곽정은 씨가 장비를 찾지 못하면 자기 남편한테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런 막말을 할 정도의 그런 거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짐작이 장비 못 찾았어요, 홍석천 씨. 듣고네요. 누구한테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장비 못 찾았어요. 정유라 장비를 못 찾았네. 우리 홍석천 씨가. 어쨌건 정유라 씨의 인성 논란의 뭐 히트라고 하면 SNS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과거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정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죠.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다. 유명한 말이 굉장히 나중에 패러디도 많이 되죠. 그런 말 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가 누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농담식으로 하나 치지만 이 친구는 내가 돈을 많은 부모를 만난 건 내 능력이고 내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어쨌든 귀국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 SNS 발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앞으로 정유라 씨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현재 정유라 씨는 그 최순실 씨의 건물이죠. 그 집에서 좀처럼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정유라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할 방침인 만큼 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사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일단 당장 최순실 씨의 경우에 부정 입학, 학사비리를 통해서 징역 7년형을 지금 구형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정유라 씨 역시도 이와 관련해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에 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그 저희 주변에 있는 재벌 2, 3세 중에도 갑질 논란으로 좀 논란이 된 사람이 좀 꽤 있지 않나요? 아니 사실 영화 같은 데에서 재벌들을 많이 다루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베테랑 영화를 봤을 네. 때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재벌 2, 3세 중에 저런 재벌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매한대 100만 원 이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저 근데 그거 보면서 나 한 10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꼭 참으면 참을 수 한달 있어. 월급 나오는데 그런 생각에 마우스피스 하고 가면 되죠. 근데 실제로 이 베테랑 이 부분이 이 사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바로 SK가의 이야기인데요. 그 SK 회장 사촌 동생이죠. 최철원 씨와 관련된 사건인데 최철원 씨가 본사 앞에서 시위하던 화물 노동자에게 한 대에 100만 원이라면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때린 사건이 있었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들이 더욱 대중의 질타를 받게 되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워너비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갖지 못한 어떤 출신, 뭐 배경, 학벌, 뭐 외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인 거죠. 굉장히 선망하는 것과 또 한편 저들이 뭔가 망가지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더 시원해하는 느낌? 시원해하는 느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많이 겪는 그냥 뭐
관용적으로 듣는 말들 있잖아요. 뭐 공부 잘하면 인성이 더럽다 이런 것들. 근데 과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아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야? 같은데? 자기를 위해서 일부러 이거 진지하게. 너 누나 싫어한데? 근데 그냥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그 전혀 통계적이나 과학적 의미가 없는 얘기들처럼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재벌가라고 해서 인성이 더럽다 뭐 이런 건 사실 그렇죠. 그렇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맞는 통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렇게 했는데 듣기 좋은 말이 돼버린 거죠 그 말이 이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재벌이고 가진 거 많은 것도 불구하고 행실을 잘하고 뭘 하는 거고 난 재벌이고 가진 게 많으니까 난 내 맘대로 해도 돼 하고 이거의 차이인 거죠.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뭐 저 집안은 와 역시 달라 멋져라고 말할 만한 모델이 별로 없었어요. 네. 한국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한 배경이 있으므로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하는 뭐 소위 사회 지도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났을 때 역시 너희들은 갖고 태어난 것이 많지만 그만큼 몫을 해내지 못하는구나라고 질타하기가 훨씬 쉬운 뭐 토네매너로 우리가 늘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질타를 더 많은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전혀 나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건 제 생각에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이 예를 들어 그 나이 그 재력에 따라 가지고 교육의 기회가 아주 불평등했다든지 이러면 좀 말이 되겠지만은 요즘은 돈과 관계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더 교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아니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그냥 많이 영화나 보여지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우리 만들어놨기 가문, 때문에 교양,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앞세운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왔기 가졌기 때문에 앞세우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우리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았으며 저렇게 굉장히 교양 있고 뭐 사회에 앞서가는 지도자들 이런 거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금수저 출신으로 화제가 된 분들이 많죠. 집안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막걸리 회사의 공동 대표가 됐다는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면서요.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잘 풀려서 석유 장사를 하게 됐는데 와, 그 끝이 아닙니다. 네. 시멘트 대리점을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에이미 씨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금수저 출신으로 화제가 된 분들이 많죠. 최근 뭐 떠오르는 스타들 중에 집안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재능도 뛰어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봄이 왔어요. 아 로이킴 씨. 진짜 뭐 학력도 되게 좋잖아요. 뭐 로이킴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 시즌 4에서 네. 정말 훈훈한 외모에 학벌까지 좋은 굉장히 엄친아란 수식어를 달고 등장부터 화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될 그 당시에 로이킴 씨의 아버지가 유명 회사의 회장이다라고 알려지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로이킴 씨의 아버지는 바로 국내 1위의 막걸리 회사 대표를 역임한 김홍택 씨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면 한 1,00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2009년부터 13년까지 막걸리 좀 약간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는 1,500억 정도까지 달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막걸리 시장이 좀 다시 침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막걸리 업계에서는 부동 1위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동안 막걸리 회장 아들로만 알려졌던 그 로이킴 씨가 이제는 막걸리 회사의 공동 대표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최근 이 로이킴 씨 아버지가 한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아들에게 지분을 모두 물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킴 씨가 막걸리 회사의 공동 대표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지분은 아버지가 바로 물려준 게 아니고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려준 상속된 그런 지분이라고 그러네요. 네, 로이킴 씨 아버지께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지분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분을 아들에게 또 물려준 것이라고 했고 그 지분을 뭐 이렇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더 그런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대째 막걸리 회사 지분을 상속할 정도면 막걸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것 같은데 정작 로이킴 가족들은 막걸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었는 거. 이게 이제 로이킴이 직접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막걸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로이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막걸리는 하나도 없고 다른 술만 잔뜩 있었다. 아니 근데 맛집을 가도요 너무 매운 맛집 있잖아요. 그 셰프들 뭐 주방장님한테 물어보면 매운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아우 매워서 못 먹는다고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니, 이게 그 네. 음식점인데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켜서 막 먹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맨날 맞아요. 하면 지겹거든요. 네, 실제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로이킴 씨 부모님들은 술을 좀 잘 못 드시는 편이라고 하고 로이킴 씨도 좀 빨리 취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술 취한 로이킴 씨를 본 지인들이 이런 별명을 붙였었다고 합니다. 또로이. 귀엽다. 이거 뭘까요? 또로이킴. 또로이. 뭐죠? 저는 M입니다. 네, 저는 로이킴 씨랑 워낙 가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라이. 그게 무슨 얘기가 있는지 또라이라고 얘기를 아, 진짜요? 좀 귀엽게 쓰는 로이킴이라는 이름을 좀 합쳐서 또로이라는 귀여운 별명이 있다. 진짜 또로이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수 다비치 멤버들과 함께 이 로이킴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꾸 로이킴이 술을 먹고 개처럼 짖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로이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안 짖는다 라고 부인했다고는 하네요. 그럼 짖는 건 다행이죠. 물지만 않으면. 물었어요? 아니 에? 혹시 로이킴 씨가 물었어요? 제가 사정했어요. 물어달라고. 네. 뿐만 아니고 한 페스티벌 무대에서는 좀 막걸리를 마시면서 노래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먹고 부를 때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들어보니까 아주 바간이었다. 심지어 내 무대가 끝나고 기분이 좋아서 관중석에서 춤을 추다가 이제 병원에게 끌려 나왔다. 이런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로이킴 씨가 막걸리를 마시고 난입했던 그 무대가 바로 가수 유나 씨의 무대였나 봐요. 유나 씨가 그 무대가 끝나고 자신의 SNS에 막걸리를 마시고 흥에 겨워 486대 객석 난입한 로이킴 감사 즐거웠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가까우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진짜로 술 먹으면 로이킴 씨가 약간 또로이가 되시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이미지와 조금 다른 모습이 나와서 네. 굉장히 흥겹고 재밌어져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정준영 씨하고도 특별하게 친하고 또 그 후에 같이 살았어요. 강남에. 그래서 그러니까 룸메이트처럼 이렇게 살아서 계속 뭐 술도 같이 먹는데 정준영 씨도 워낙 독특한 면이 있고 그쵸. 뭐 로이킴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고 정준영하고 안 맞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 약간의 그쵸. 또로이였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같이 있으면. 로이킴 씨는 집안의 재력뿐만 아니라 학벌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네, 로이킴 씨는 미국의 명문대에 지금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동문이라고 하네요. 로이킴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명문 사립입니다. 애쉬빌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내에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이승철 씨가 이 로이킴 씨한테 야, 넌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뭐 가수하려고 하냐? 이랬던 말이 좀 떠오르는 워낙 스펙이 좋은 친구예요. 뭐 어쨌든 뭐 MC는 진행을 잘하고 배우는 연기를 잘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서 그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로이킴 씨는 일단 본인 실력은 둘째치고 자꾸 엄친아하다 뭐 학벌이 좋다 집안이 좋다 이런 얘기가 오가니까 그게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로이킴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환경이나 뭐 학벌 대단한 게 아닌데 너무 과대 포장된다. 지나치게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좀 내세우고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걱정과 다르게 사실 로이킴 씨는 뭐 노래도 잘하지만 음악상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음악을 시작한 이유가 좀 독특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로이킴 씨가 음악을 시작한 이유 바로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로이? 솔직하네요. 그렇죠. 뭐 여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또 어필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로이. 당시 로이킴 씨는 남자 중학교에 다녀서 여자에 대해서 너무 궁핍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딱히 이렇게 딱 어떤 여자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면 좋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뭐 더 이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 로이킴 씨 여자친구 없죠? 모르죠. 있어요, 홍석천 씨? 제가 알기로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어쨌든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고 싶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노래가 계속 히트치고 이래서 뭐 로이킴 씨는 뭐 이제 소녀들은 우상이 된 거죠. 이렇게 로이킴 씨처럼 날 때부터 좋은 집안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나중에 좋아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 소탈한 이미지와 달리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면서요. 그렇더라고요. 한때는 이분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종로바닥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재력가가 됐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요. 풍문의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의 알파치노라고 불리는 배우 조재현 씨입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연극 시작했을 때 힘들 때 선배님들끼리 이렇게 같이 술 한잔하면 꼭 조재현 선배님 얘기를 했었어요. 야, 재현이한테 잘 보여. 재현이 아버지가 종로에서 제일 부자셔 이러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조재현 씨가 좋은 집안의 자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2015년에는 조재현 씨가 연예계 부동산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 스타급 연예인들의 그 소유한 빌딩 부자에 대한 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화제를 모았었는데 당시 이제 이수만 씨, 양현석 씨, 조재현 씨가 연예계 부동산 재벌 넘버 3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하지만 조재현 씨 집안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조재현 씨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쌌다던 이 동숭동에서도 집을 못 구해서 산동네 판잣집에서 어렸을 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까지 가려면 줄임배로 움켜쥐고 그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그 골목을 계속 지나쳐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배고팠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종로 땅 부자라는 소문이 나온 걸까요? 조재현 씨의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건 뭐 선대부터 물려받은 돈은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잘 풀려서 대박을 쳤다고 그래요. 아버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될 사람은 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소위 말해서 연이어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애초에 연탄 배달을 했는데 연탄 대리점을 좀 오픈하셨다고 해요. 근데 열흘 남짓 됐을 때 대운을 맞게 됩니다. 그 대운은 바로 연탄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연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연탄값이 급등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긁어 모으셨겠네요. 그렇죠. 이후에 석유 장사를 하게 됐는데 또다시 석유 파동이 오나요? 그렇죠. 진짜? 결국 파동을 낳은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는 시멘트를 팔아보자 해서 시멘트 대리점을 시작하는데 시멘트 파동? 이걸 요즘 같은 시기에 적용하자면 주식을 사자마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면탈 맞은 거잖아요. 선견 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사업 대박은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종로에서 유류 도매업을 했는데 화재에 늘 좀 위험이 좀 노출되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식업으로 변경했는데 이것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연이어서 행운을 맞이한다는 게 거의 영화 뭐 포레스트 검프에 나올 만한 그런 행운의 연속이네요. 이후에 조재현 씨 집안은 굉장히 좀 많이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이은 사업 대박으로 돈방석에 앉은 조재현 씨의 가족은 조재현 씨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때에 드디어 가난한 판잣집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부자 동네라는 평창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심지어 조재현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때는 사실 기사 딸린 차 가진 집은 엄청난 부자인데
이탈리아제 피아트 기억나시죠? 피아트. 이탈리아. 예. 그 당시에는 정말 피아트가 네. 이태리제 피아트. 다 외제차인데 굉장히 부유해진 거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조재현 씨 아버지가 장수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운이라고만 하기에는 경제의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까지 갖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재현 씨도 좀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구나 이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조재현 씨 지금 뭐 대스타 배우지만 중견 배우로 자리를 굳혔지만 어렸을 때는 장사에 대한 어떤 기질이 좀 보였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10원짜리 수첩을 사면 5개를 사가지고 한 개를 덤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5개는 동급생들한테 팔고 한 개는 자기가 공짜로 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버지가 보고는 나보다 더하다. 이래서 앞으로 장사할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조재현 씨는 이 대학로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맛집, 고깃집 하나랑 또 이탈리안 레스토랑 건물이 세워진 그 두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헐고 다시 졌다고 합니다. 고깃집은 85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아버지와 공동으로 85억 원에 이제 사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이 땅의 값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약 350억 원 정도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 이름이 수현제 시어터죠. 굉장히 유명하죠. 대학로 한복판에 있고 해화역과 걸어서 한 4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적인 가치도 굉장히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이처럼 사업 수단이 뛰어난 조재현 씨가 연예계 2세 특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뭐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제 딸 조혜정 씨와 아빠와 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출연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조재현 씨 말고도 뭐 이영기 씨라든가 조민기, 강서구 씨 딸과 같이 출연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세 자녀가 다 배우 지망생이었고 또 나머지 한 명도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다. 아버지 인지도를 등에 업고 이렇게 아무래도 훨씬 더 빨리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조혜정 씨가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그 예능이 끝나고 바로 드라마 상상고향의 여주인공으로 파격 캐스팅 됐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좀 더 화제가 됐던 것이 유승우 씨가 전역을 하고 처음 출연하는 작품이어서 그 상대 배우였기 때문에 좀 더 화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아빠와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바로 주연이 됐다. 이것은 바로 뭐 특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 조연 과정 없이 갑자기 주연이 됐기 때문에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가 진짜 그때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전에 뭐 이미 드라마 데뷔를 시네키즈 4편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조연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반응들은 사실은 아니죠. 그 당시 상상고양이의 주인공이 유승호 씨라는 점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비중이 좀 있는. 아무래도 유승호 씨는 이제 아역부터 상상고양이 찍을 때까지는 거의 15년 차 되는 거의 베테랑 배우예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후에 복귀작이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기다렸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조혜정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 검증이 조금 덜 된 그런 신인 배우가 상대 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보지 못했던 신인 배우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경우, 생각대로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조혜정 씨는 이미 기존에 보여줬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선입견을 보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혜정 씨가 정말 아버지의 후광으로 드라마 주연에 캐스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캐스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버지 후광이라고 해서 뭐 조재현 씨가 특혜를 줬다 뭐 이렇게 가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 사실 아버지 후광이 존재했던 건 어느 정도 맞죠. 그리고 뭐 사실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화제의 인물을 쓰는 게 만약 그 사람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하면 당연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제의 인물이 된 데까지는 조재현 씨에게 뭐 물려받은 게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실력이죠. 저도 저를 통해서 저희 그 딸들을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디션까지 본 상태인데 이게 뭐 후광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아빠를 통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보고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작품이 맞다 보니 캐스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버지 때문에 특혜 받으면 안 돼요? 이 연기는 제한이라는 게 무슨 공부로 판가름해서 이 학점을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연기력을 보는 건데 주재원 씨가 능력 있는 그 연기자잖아요. 어쨌든 연기로서 그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좀 더 아니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는 보진 않는데 가서 이제 실력이 다 들통나니까 근데 실력이 루트가 쉬울 아니 뿐이지. 근데 실력이 들통났으면 이런 작품들을 계속 해올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사실.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었어라고 말하려면 작품 속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누구라도 토 달 수 없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작품 안에서의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약간 연기력은 사실 조금 질타를 받을 만한 수준으로 화면에 결과물이 나오긴 했었어요. 되게 어색하고 약간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면 조금 이런 논란을 오히려 나중에 더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부분은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큰아이가 대학교 이제 3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연기 수업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나 주말을 이용해서 시켰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찍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극 중에 제 아역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씬은 2씬밖에 안 되는 간단한 씬이지만 그 역할의 오디션을 보고 있길래 제가 저랑 비슷한 그래도 이 외모도 닮았고 말투도 닮았기 때문에 오디션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엄마의 모습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대본 리딩도 같이 연습을 해줬고 해서 본인이 통과를 해서 했는데 저는 말리고 싶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스터 역할은 해줄 수 있는 게 저 이종범 선수 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가 되게 스타 플레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인 이정우도 이제 야구를 했는데 요즘 했는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후광은 받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학벌로 주목을 받은 스타들도 있죠. 배우 이상현 씨입니다. 서울대 필살 공무원 바로 와. 황석정 씨 4차원 매력 발산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에 등교를 할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게 누가 그렇게 신나게 들려요? 화려한 집안 재력으로 주목을 받은 스타들도 있는가 하면 학벌로 주목을 받은 스타들도 있죠. 네. 요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실 뇌생남, 뇌생녀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풍무쇼에도 대표적인 뇌생남 이준석 씨가 있듯이 그냥 뇌남. 연예계 대표 뇌생남, 뇌생녀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그맨들은 상당히 많죠. 누구 있어요? 박지선 씨도 고려대. 맞아요. 사범대 나오고. 서경석 씨, 이윤석 씨. 그렇죠. 서울대 나오셨고. 또 뭐 김준현 씨도 한국 외대 나오고. 그렇죠. 너무 많죠. 아마 학벌로 뇌생남 원조 하면 이순재 선생님이 아닐까 싶네요. 더 말고 덜 60년 연기형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지만 이 이순재 씨의 그 학벌은 뭐 많이 알려졌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데 원래는 정치외교과를 지망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철학과로 갔다고 그럽니다. 또 국민 씨아버지죠. 김용건 씨도 알고 보면 내생남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배우가 아닌 의사가 될 뻔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수한 성적으로 연세대 의예과에 입학을 했지만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김용건 씨가 만약에 배우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화정우 씨는 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네. 아니 왜 감사합니다. 의사 아들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지? 아니 아버지의 일을 보고 꿈을 꿨을 수도 있으니까. 왜 우리 하정우 씨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잘생긴 의사 하정우 씨를 볼 수 있었겠구나.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 이분 또한 유명한 내생남이죠. 배우 박성웅 씨입니다. 어떤 인간 느렸을까? 살려는 드릴게. 어저께 딱 좋은 날씨네. 박성훈 씨 하면 살려는 드릴게 요거 유행어 남기신 분인데 네. 왠지 줄곧 뭐 연기를 했든가 아니면 맞아요. 키나 등치를 보면 약간 가족 생활을 하고 오신 분 아닌가요? 어머나, 뭐지? 전 격투기 선수 그분 아니에요? 어머나, 뭐지? 전 격투기 선수 그분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저게 아마 멋있었을 거예요. 아니, 키가 진짜 기네요. 근데 어쨌든 사진만 봐도 벌써 그 포스가 딱 느껴지네요. 남달라 남달라. 네. 사진만 보고 이제 사진만 봐도 네. 두 번 다시 그 입에 내 이름 담지 마라. 응?
박성훈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지역에서 아주 명문입니다. 그 안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동문 후배죠.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역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이고 건국대학교에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던 걸로 건국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박성웅 씨 아버지가 박성웅 씨에게 집안에 한 명쯤은 좀 법 쪽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을 했더니 박성웅 씨가 바로 재수를 해서 다시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학한 학교가 바로 한국외대 법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1년 동안 사법고시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반전이죠. 유희열 씨도 서울대 작곡가 맞아요. 유희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시 준비 1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데 그 비법이 바로 오락실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유희열 씨가 입학할 때 그때 실기 시험 곡이 바로 헝가리 유명한 작곡가죠. 바르토크의 곡이었는데 이분의 곡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희열 씨가 또 오락실에서 오락을 좀 많이 했던 터라 이 독수리 타법으로 뭔가 오락을 했는데 1년밖에 준비 기간이 없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친 거예요. 이게 독수리 타법으로 쳤는데 교수님께서 올해 정말 맛깔나게 친 친구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유희열 씨였던 거예요. 굉장히 그 얘기가 좀 화제가 됐었죠. 많이 나왔는데 사실 뭐 학력으로 스타가 된 스타 하면 이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결혼 소식과 함께 지금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김태희 씨입니다. 김태희 씨는 참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미모가 빛났었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높은 학벌의 대명사죠. 뭐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모도 이렇게 예쁜데 학벌까지 최고야라는 것에 이제 그런 생각이 되면서 이제 뭐 거의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이콘이 됐었죠 당시에.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태희 씨가 톱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기까지 큰 역할을 한 것은 김태희 씨의 예쁜 외모도 연기력도 아닌 서울대 출신이라는 학력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김태희 씨가 첫 데뷔작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서 연기력 논란이 되게 컸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서울대 나오고 예쁘고 이러니까 연기가 안 보인다는 얘기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슈가 된 연예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배우 중에 한 명. 근데 미국에서도 학벌 좋은 연예인 뜨면 배우 뜨면은 다들 관심을 좀 가지죠. 맷 데이먼 이런 사람들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로 주목받고 시작했던 것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실력, 뭐 연기력,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되게 뭐 조금의 베네핏이 있지만 오래가는 것도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참 묘했던 게 사실 서울대 그 다음 위로 김태희 씨 뜬 다음부터 제2의 김태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나름 비슷한 효과를 누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태희 씨가 압도적으로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까 어느 순간에 결국 실력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연예인 중에서도 김태희 씨만큼이나 아주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 김태희라고 불리는 스타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배우 이상현 씨입니다. 뭐 너무 잘 알려진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인생은 아름다워 또 내 딸 서영이 여기에서 뭐 여심을 자극하는 배우로 이제 자리를 매김했는데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기속말에서 거의 한 20%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판사 역할을 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일명 남자 김태희라 불리는 이 배우 이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데요. 수능 점수가 당시 400점 만점에 370점을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뭐 거의 상위 1%였다고 하고 중학교 때 IQ는 무려 137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영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인터뷰에서 이상윤 씨에게 멘사 그 테스트용 문제를 한번 건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좋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해보려고 아주 기습적으로 이 문제를 전한 건데요. 처음에 이 문제를 받고 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상윤 씨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윤 씨가 풀었던 멘사 테스트용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쩍 손을 들어주세요. 앞에 마이너스 급에 410. 410.
아니 와 10 맞네 410. 왜? 왜요? 앞에는 마이너스가 앞에는 더하고 뒤에는 더하고. 나 아직 안 죽었어. 바로 맞춰주시네요. 근데 137이라면 보통 우리 그 멘사 회원 뭐 뇌생남 하면 1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김가연 씨. 저도 방송에서 밝힌 적 있어요. 저 138이요. 이상윤 씨보다 되게 높다.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올 수밖에 안 맞았어요. 올 수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시험 얘기하는 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학력고사 세대 때는 그 등급이 있었잖아요. 저는 위에 상위 3%는 했어요. 저도 그거는 지금 프라는 자체가 결국은 그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도가 전 세계 평균이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106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그리고 서울대생의 평균 IQ를 조사해 보면은 117 정도 나온대요. 2016년 기준으로. 야, 어쨌든 저는 118이거든요, IQ가. 서울대 평균 IQ보단 1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말하는 뭐 학력과 이렇게 관계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사실 공부 머리도 있지만 다른 머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사 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잔머리. 잔머리가 있을 수도 난 있고. 잔머리. 잔머리. 극도로 발달한 잔머리잖아요. 맞아. 인정해요.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부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상윤 씨도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좋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싫어했거든요. 맞는 거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말 망언을 종종 쏟아냅니다. 교과서로만 했어요. 이건 뭐 그쵸. 너무 고전이고요. 그쵸. 네. 이상윤 씨 서울대 필살 공부법은 바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늘 드라마는 본방사수. 우와. 그리고 굉장히 또 추리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늘 봤었고, 그리고 잠이 오면 바로 잤다고 합니다. 단. 학교 수업만큼은 충실했다고 합니다. 또 약간 수능 때 이제 1등한 분들이 하는 인터뷰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태희 씨나 이상윤 씨처럼 연예계 대표 내생남, 내생녀들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했어도 충분히 성공했을 것 같은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에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굳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는데도 이쪽 길을 가는 건 당연히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성공보다 이쪽 길로 갔을 때 거둘 수 있는 성공의 사이즈라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런 쪽 직업이 딴따라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벌은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회 상위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연예계에 들어와서 잘 되면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굳이 뭐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됐죠. 이상윤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길거리 캐스팅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뭐 공부 서울대 가서 연예계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뭐 적극 곤이었다고 그래요, 또 마침. 그래서 호기심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가 해보니 자기 적성도 딱 맞아서 연예계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 모델로 맨 처음에 발을 들였다가 자연스럽게 연기 수업을 받게 됐겠죠. 근데 연기 수업을 처음 받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긍정적이고 막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나 봐요. 약간 내성적이고 두렵기도 했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되게 연기 수업 중에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대본이 있었는데 그걸 소화해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집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꼈던 희열이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느낌과 흡사한 즐거움을 줬다. 맞아요.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저는 그 즐거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뇌생남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던 이상윤 씨가 성적 때문에 고충을 겪은 적이 있었다면서요? 아무래도 연기 활동을 하면서 수업에 참석하는 일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 일수가 모자랐고 학고가 4번 학사 경고를 4번 정도 받고 이게 누적되자 결국에는 제적을 당하게 된 거죠. 뭐 이상윤 씨뿐 아니고 연예계에서 이렇게 학교에 다니다가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출연에 병행하다가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제적당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시 복학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지우 씨 같은 경우도 그 영화 드라마 촬영시키기 때문에 특성 일수 못 맞춰서 제적을 당했고 저희 한양대에서 제적당했죠. 네. 배용준 씨 역시 연예계 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근데 아주 그 이전에는 또 학교의 어떤 유명 스타가 학교에 다니면 어떤 명예 차원에서 이렇게 좀 그런 편이 좀 봐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병행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이상윤 씨는 영구 제적이 아니라 한시적 제적을 받아서요. 1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후에 재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총 13년 만에 졸업장을 갖게 되는데요. 졸업을 하면서 이상윤 씨는 정말 큰 짐을 내려놓는 것 같다.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섭섭하지는 않고 시원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상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귓속말 종영 이후에 차기작을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엄친한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로맨틱 코미디나 시트콤에 출연하고 싶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윤 씨 다음 작품도 반전 매력을 좀 기대해 봅니다. 생각해보니 연예계의 명문대 출신의 스타들이 아주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김태희 씨와 이상윤 씨가 엄친딸, 엄친아 이미지였다면 그 반전의 명문대 출신 스타로 아주 화제가 된 분입니다. 연예계의 명문대 출신의 스타들이 아주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김태희 씨와 이상윤 씨가 엄친딸, 엄친아 이미지였다면 그 반전의 명문대 출신 스타로 아주 화제가 된 분입니다. 네, 바로 황석정 씨죠. 네. 황석정 씨 요즘 정말 4차원 매력 발산하고 있는데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 그리고 영화 순정이라든가 더폰 이런 작품에서 명품 조연, 완전 조연으로 스타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뒤늦게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석정 씨는 반전 학벌의 소유자인데요. 바로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이었습니다. 배우 이한희 씨와 동문이죠. 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진짜 잘했어요. 국악을 잘하시더라고요. 황석정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출신인데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서 내려온 국악 연주단의 공연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그 공연을 계기로 국악가의 그런 매력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입학을 했고 입학 후에는 피리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사실 황석정 씨가 이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할 수 있었던 비결 무엇일까요? 독특한 똘끼? 황석정 씨가 다녔던 사실 부산여고가 인문계여가지고 피리를 연습할 공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석정 씨가 택한 연습실이 바로 무덤가였다고 합니다. 무덤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쵸, 굉장히 좀 국악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야, 무덤에서 여고생이 피리 불고 있으면 진짜 무서운 건데 이게 진짜. 와. 지나가는 사람 어떡하라고. 야. 근데 국악에 대한 이렇게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입학을 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재학 시절의 별명이 좀 특이합니다. 너 서울대 아니지? 였다고 해요, 별명이. 근데 워낙에 이제 황석정 씨가 약간 좀 딴따라 기질이 있고 뭐 이러니까 자유스러워. 공부할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놀러 다닐 것 같은 건 너 서울대 아니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황석정 씨는 매번 학교에 등교를 할 때마다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경비 아저씨께서 그냥 뭐 지나치지 않으셨나 봐요. 매번 이 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다면서 출입을 제지했다고 해요. 당시 또 그 시대적 상황상 시위가 굉장히 많이 열렸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 아저씨는 이 황석정 씨를 보고 시위하는 사람이 학생인 척 위장을 하고 들어간다고 오해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적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황석정 씨는 대학 다니면서 3년간 국립극장을 이제 나중에 다녔는데 매번 갈 때마다 경비한테 쫓겨났다는 거예요. 배우가 아니라고. 배우가 아닌데 국립극장에 가. 이런 정말 웃지 못할 굴욕을 또 당했다고 그럽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 극단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종종 이제 황석정 씨에게 얘기를 했던 게 넌 중학교도 안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누가 그렇게 심하게 뭔가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고 또 학창 시절에는 학급 임원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내가 교사 생활 30년을 했지만
너같이 생긴 애가 공부 잘한 걸 본 적이 없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다고.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황석정 씨는 진짜 말 한마디만 나눠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이런 어떻게 선생님이 아니 근데 그 이런 교사의 얘기를 자질이 좀 의심스럽네 오히려. 그래도 그렇지 너무 폭력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한테 어쨌든 뭐 이미지만 보고 너는 공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거든.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맞아. 황석정 씨는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경험들이 사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넌 얼굴이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왜 나를 반전 캐릭터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담담하고 현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여성스러운 외모 혹은 공부 잘했을 것 같은 또 학벌이 좋을 것 같은 뭐 이런 이미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좀 말해주는 계기가 되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상반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그걸 갖고 이제 처음에 신용을 쌓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가장 의외였던 경험이 제가 애들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학벌이라는 걸 전혀 얘기 안 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여기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학부모가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대학은 제대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학벌을 얘기하니까 애가 집에 가서 훈육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참 씁쓸한 일화인데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좀 학벌이 유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를 처음에 쌓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버드 나왔다고 하니까 좀 달라 보이긴 해요. 안 나왔으면 그냥 준석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욕인가? 욕인가? 그러니까 연예계도 마찬가지로 같이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이상윤 씨처럼 이렇게 서울대 훈남의 배우가 한마디 하면 너무 웃어줘요 다. 재밌다 정말. 저 공부도 잘하고 똑똑 잘생겼는데 이렇게 재밌게까지 빵빵 터지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진짜 웃겨야 조금 뭐 안 웃기면 이상하지 쟤. 하나 터졌네. 뭐 요 정도 하니까 참 힘듭니다. 씁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게요. 제가 듣기로 황석정 씨가 전국 팔도의 남자들을 다 만났다고 또 알려져 있고 서울대 재학 당시에도 김태희 씨보다 인기가 많았다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아니 황석정 씨가 얘기하면 재밌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자, 다 만난 사귀었다는 얘기죠. 싸우지 마시고 그 풍문의 진실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7살에 남자 손을 처음 잡아봤다. 연애 세포가 아예 없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쟤 왜 저래?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한 것이죠. 황석정 씨의 반전 이력은 학벌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도 학벌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반전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황석정 씨의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래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성악도 하고 트럼본을 연주했다고 하고 어머니는 성악도 하고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결국 어머니가 황석정 씨에게도 피아노와 첼로까지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 음악적인 재능은 왜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뭐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 밝혀지기도 했지만 이 황석정 씨가 실제 성격도 굉장히 그냥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이성과 있을 때는 끈적한 매력을 발산 뿜뿜 하시고 있죠. 또 동성과 있을 때는 또 정말 너무 큰 언니처럼 얘기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자기 얘기도 너무 가감없이 하셔서 저는 이제 단톡방에서 같이 자주 대화하는데 그렇게 본인 집 꾸민 거 이제 장미꽃 핀 거 이런 거 사진을 계속 보내셔서 이제 멤버들을 자꾸 집에 와서 뭐 해먹이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언니로 남아있습니다. 학력 위주로 이렇게 드러난 경우들이 타블럿인데요. 스탠퍼드의 영문학 석사 출신. 한 누리꾼이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명단이 없다. 뭐 진실 해명을 해라.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받았거나. 딸과 함께 병원에 갈 때 간호사가 어머. 반면 명문대 출신이라는 게 오히려 논란의 이유가 된 스타들도 있다는데요. 예, 뭐 학력 위주로 이렇게 드러난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주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다른 학교에 북버지니아 대학교에 중퇴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심영래 감독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고려대 출신으로 이제 잘 기억나잖아요. 심영래 감독도 알고 봤더니 고려대 그런 재학한 게 아니라 연수과정
그리고 정책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알려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네, 뭐 배우 장미희 씨 역시 이제 명지전문대 교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원래 동국대 졸업 학력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 조사도 받았다고 하네요. 학력이죠. 논란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제대로 곤욕을 치른 스타입니다. 바로 타블로 씨인데요. 그래서 타블로 씨는 데뷔 당시에 세계적인 명문이죠. 스탠퍼드의 영문학 석사 출신이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타블로한테 시련이 찾아옵니다. 2009년이었죠. 한 누리꾼이 이제 그 포털에 타블로 씨의 그 본명인 데니얼 아먼드 리 스탠퍼드 대학에 명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 타블로 씨 학력 논란이 촉발이 됩니다. 네, 여기서 더욱더 번지는 게요. 이제 가족들까지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타블로 씨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는데 이런 글들, 이런 내용이 남긴 글을 계속해서 게재를 하면서 좀 이슈를 끌기 위해 이렇게 좀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타블로 씨는 누리꾼 왓비컴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누리꾼 왓비컴즈의 신원 파악에 실패하면서 기소유예로 결국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됩니다. 또 뭐 심지어 이 타블로 씨 학력 위조 의혹을 불거지게 한 누리꾼이 바로 이 카페를 개설합니다. 그게 바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타진요라는 카페를 개설해서 뭐 이외에도 계속 뭐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뭐 진실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타진요가요. 원래 타블로에게 진실 요구한다라는 카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좀 전방위로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2013년도 물고 들어간 게 저고 이준석,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순이 씨 딸, 그다음에 또 하나 물고 들어간 게 박정현 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제가 졸업장이랑 이걸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제가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공개하냐 했지만 타진요에서 그걸 공개하라고 요구했었어요. 근데 공개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거 위조해주는 사이트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차라리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랑 한번 10억 원 걸고 하실 거면은 제가 정정당당히 받아주겠다. 진짜 확신하신다면은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냐 했더니만 그 뒤로부터 연락이 없네요. 근데 웃긴 게요.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갖고 와야죠, 사실. 근데 주장을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대로 질러놓고 당신이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약간 별개의 사건인데 이상하게 꼬인 사건이 뭐냐면 신정아 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아 씨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국대에서 예일대에다가 신정아 씨 학위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 예일대가 팩스를 진본으로 보냈는데 그게 맞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미국 대학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들의 효력을 믿을 수 없다. 이게 또 하나의 논리가 돼가지고 타블로 씨가 거기에 결합돼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꼭 상대를 해야 돼요? 네? 뭐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뭐가도 아닌데 기관도 아닌데 이걸 계속 상대해야 되냐? 이게 이렇게 돼요. 그 효과가 어떻게 나냐면요. 저는 1년 사시사철 제 연관검색어가 학력위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를 만약에 이런 타블로 타진요와의 내막을 모르고 저를 먼저 검색해 보신 분은 윤석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이제 타격을 입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진요 회원들이 주장하는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증명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의혹과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자 타블로 씨 역시 반박에 나섰는데 스탠퍼드 대학 교무과장이 자신의 SNS에 직접 타블로가 그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직접 올리면서 타블로 씨의 학력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다 증명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교 측의 이런 내용 증명에도 불구하고 타진요는 스탠퍼드에서 언급한 데니얼 선웅 리가 타블로가 아닐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블로 씨와 이 방송 그 제작진들이 직접 스탠퍼드를 찾아가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 관계자들한테까지 이야기를 듣고 동문들의 증언까지 카메라에 담는데요. 그럼에도 타진요 회원들은 몇 가지 의혹들만 해소됐을 뿐 스탠퍼드를 확실히 졸업한 게 맞는지 그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또 냅니다. 어떤 해명이 있으면 또 그 해명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의혹을 또 계속 내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애초에 뭐 이유가 무엇이었건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거, 증명을 해도 계속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진실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끊이지 않는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답을 줘도 그들은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다시 시작하는, 물고 물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 타블로 씨는 타지뇨와의 사건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타블로 씨는 강혜정 씨와 결혼을 해서 딸을 출산했던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는데, 덕분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무게감도 있었을 텐데 활동을 그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어려움이 주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타블로 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집에 찾아오거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까지 굉장히 그 타블로 씨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 뭐 심지어 딸과 함께 병원에 갈 때는 혹시 뭐 주사를 놓는 간호사가 타주녀 회원이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까지 있고, 또 혹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또 가족들과 밖에서 좀 밥을 먹을 때는 혹시 이 뭐 식당에 누군가가 또 혹시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감에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해요. 또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일한 수익이 저작권료였는데 타진요 사건으로 인해서 라디오나 TV나 또 방송에서 우리 타블로 씨의 음악을 잘 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 저작권이 많음에도 한 달 수입이 5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딸이 한참 자랄 때니까 뭐 이런 과자가 먹고 싶어, 뭐 장난감 갖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제 먼저 가격표부터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런 현실이 굉장히 가슴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타블로 씨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당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 타블로 씨와 타지뇨의 법정 공방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타지뇨에서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서 타블로 씨 측이 전부 내용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방은 3년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에 이제 대법원이 타지뇨가 타블로 씨에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력 위조 논란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내용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8월, 그리고 2년을 선고합니다. 와피컴즈 왜 일해야 되는 거? 계속 이걸 3년 동안 이 공방을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왜? 근데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니고요. 그 미국 시민권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 직접 끌려오지 않은 이상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는 거죠. 특정 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은 특정 카페에 대해 소송 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운영자 대상으로 예를 들어 결론이 나야지 카페 폐쇄할 수 있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와피컴즈도 문제지만 그 개설자 밑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잡아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와피컴즈가 혼자서 떠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분들을 처리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크지 않았을 거고 와피컴즈 혼자 마이크 들고 떠드는 셈이 됐었는데 타블로 씨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약해진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천성도 착하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타블로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프로듀서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잭스키스 앨범 프로듀싱도 했고 이제 싸이 씨 앨범에는 피처링으로 참여하는 등 뭐 활발한 다시 활동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것 같고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딸과의 어떤 이런 알콩달콩한 사진도 올리면서 뭐 어쨌든 행복한 모습으로 예전보다는 네,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벌과 집안이 물론 연예인으로 뜨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연기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배우는 연기력으로 평가받을 뿐이다. 배우 이순재 씨의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처럼 결국 연예인은 지방과 학벌이 아닌 결국은 실력으로 평가받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풍우쇼에서는 스타를 빛낸 특별한 배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